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민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국 민담은 우리 옛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문자도 없던 시절, 어느 시절부터 생겨나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과 재치, 해악이 담겨 있어서 잠잘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2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답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2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있어야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1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평생 일만 하다 살며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을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리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남김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모처럼 돈이 생겨 고기를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전부 다 먹어치웠네. 이 못된 놈.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 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 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개야,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에 살림을 알뜰히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이곳은 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네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개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따라갔는데 스님은 깊은 산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계모에게 복수한 금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생겼소. 금송아지를 낳았소. 아이고 좋아라.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영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여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건데 전처 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게. 내 청을 좀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이 난 점쟁이는 꾸벅 절하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러는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 좋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괘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치 못할 테니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 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벌쩍 뛰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사례를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하며 사정하자 점쟁이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영감은 부인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알아 누워서 어찌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끙끙 앓으며 말했습니다. 에고, 내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어쩌나. 그러면서 숨을 헉헉대고 몸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방 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짓 모른 체하고는 부탁이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보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해주게. 속이 시원하게 점괘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냥 약이나 침으로 나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점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는 돈을 크게 한 뭉치 주어 돌려보내고 나서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에 낫이랑 망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집에 들러 낫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가 낫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 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낫 좀 갈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정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정의 배를 걷어차서 말렸습니다. 에이,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나쁜 놈 말을 듣고 돈 몇 푼에 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마당에 있는 개의 간을 내가라 하세요. 백정 부인이 호령하자 백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정이 진짜로 아이를 해치려고 하자 냅다 몸을 날려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련님은 어디든지 멀리 가세요.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십시오. 그 사이 백정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다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서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 점 집어먹는 척하다가 실컷 먹었다고 하고는 이제 병이 씻은 듯 나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댕기 머리도 정성스럽게 다시 따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백정대회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백정대회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가에서 자고 가야겠다.
금송아지는 서당에서 배우던 글을 잠시 외워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이 하나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주 비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양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가 이슬을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으흠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양반을 보고는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으니 큰일 났다 싶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없으면 사람 많은 다른 곳으로 가지 왜 이 산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대었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100배 절하고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20살에 과거를 본 금송아지는 장원급제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냐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허락하여 금송아지는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한 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걸.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여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움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 고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를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방에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본래 아버지도 찾아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 먹으려고 했던 새어머니는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 부부와 자기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호강시키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둑을 감싸주고 복 받은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영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올해부터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 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하고 놀면서도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없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질 않아. 우리가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서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뭔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일세. 거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였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쩌녁에 아버님 방 앞을 지나가다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엿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텐데 다시 좀 손님을 불러와 주시겠습니까? 부자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쳐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서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니 부자 친구의 며느리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 장에나 가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 주십시오.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안섭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송아지 판 돈 80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서슬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던 가난한 친구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해요. 제 아이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리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사연을 늘어놓으며 비는데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대할 바 없고 송아지 판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나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려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아다가 돈 80냥을 마련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요.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이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짐짓 그렇게 둘러대었습니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아, 거보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런 후 포졸들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그저 쓸 수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나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1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 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8,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꾸지람을 좀 심하게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돈 보따리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했지만 젊은이는 이게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이 밥해 먹는 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턱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에 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게 내 돈을 턱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또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의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 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답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답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있어야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평생 일만 하다 살며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을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리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남김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모처럼 돈이 생겨 고기를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전부 다 먹어치웠네. 이 못된 놈.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 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 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개야,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에 살림을 알뜰히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이곳은 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네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개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따라갔는데 스님은 깊은 산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계모에게 복수한 금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생겼소. 금송아지를 낳았소. 아이고 좋아라.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영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여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건데 전처 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게. 내 청을 좀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이 난 점쟁이는 꾸벅 절하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러는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 좋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괘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치 못할 테니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 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벌쩍 뛰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사례를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하며 사정하자 점쟁이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영감은 부인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알아 누워서 어찌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끙끙 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어쩌나. 그러면서 숨을 헉헉대고 몸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방 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짓 모른 체하고는 부탁이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보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해주게. 속이 시원하게 점괘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냥 약이나 침으로 나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점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는 돈을 크게 한 뭉치 주어 돌려보내고 나서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에 낫이랑 망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집에 들러 낫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가 낫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 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낫 좀 갈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정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정의 배를 걷어차서 말렸습니다. 에이,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나쁜 놈 말을 듣고 돈 몇 푼에 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마당에 있는 개의 간을 내가라 하세요. 백정 부인이 호령하자 백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정이 진짜로 아이를 해치려고 하자 냅다 몸을 날려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련님은 어디든지 멀리 멀리 가세요.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십시오. 그 사이 백정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다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서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 점 집어먹는 척하다가 실컷 먹었다고 하고는 이제 병이 씻은 듯 나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댕기 머리도 정성스럽게 다시 따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백정대회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백정대회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가에서 자고 가야겠다. 금송아지는 서당에서 배우던 글을 잠시 외워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이 하나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주 비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양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가 이슬을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으흠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양반을 보고는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으니 큰일 났다 싶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없으면 사람 많은 다른 곳으로 가지 왜 이 산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대었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100배 절하고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20살에 과거를 본 금송아지는 장원급제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냐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허락하여 금송아지는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한 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걸.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여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움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 고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를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방에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본래 아버지도 찾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 먹으려고 했던 새어머니는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 부부와 자기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호강시키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둑을 감싸주고 복 받은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영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올해부터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 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하고 놀면서도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없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질 않아. 우리가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서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뭔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일세. 거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였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쩌녁에 아버님 방 앞을 지나가다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엿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텐데 다시 좀 손님을 불러와 주시겠습니까? 부자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쳐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서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니 부자 친구의 며느리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 장에나 가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 주십시오.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안섭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송아지 판 돈 80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서슬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던 가난한 친구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해요. 제 아이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리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사연을 늘어놓으며 비는데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대할 바 없고 송아지 판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나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려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아다가 돈 80냥을 마련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요.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이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짐짓 그렇게 둘러대었습니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거보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런 후 포졸들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그저 쓸 수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나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1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 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8,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꾸지람을 좀 심하게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돈 보따리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했지만 젊은이는 이게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이 밥해 먹는 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턱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에 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게 내 돈일 턱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또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의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 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답니다.